얼마 전 군 입대한 아들의 절박한 전화. 수학이 넘어 엄마한테 이르냐며 키득거리는 짐승 같은 선임들의 조롱이 이어진다. 피가 거꾸로 솟은 엄마는 즉시 자신의 최정의 자매들인 언니와 동생을 소집한다. 아들을 짓밟은 놈들과 그들을 방치한 부대 전체를 박살내기 위해 세 여자의 분노가 헬기를 타고 지옥의 문을 연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짓밟힌 영혼, 더 크러시드 소울.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거짓말처럼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던 4월의 어느 날,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 부대. 웅장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른한 평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직 철책 바깥의 이야기일 뿐, 철책 안의 제3생활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냄새로 질식 직전이었다. 신병 이선호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대학에서 그림을 그리다 입대한 그는 총을 쥔 손보다 연필을 쥔 손이 더 익숙한 청년이었다. 그의 섬세하고 조용한 성정은 폭력과 서열로 모든 것이 규정되는 이 삭막한 공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적이 되었다. 그날 자정,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우를 생활관의 실질적인 지배자 최민철 병장이 불렀다. 최 병장은 입대 전 씨름을 했다는 소문처럼 다부진 체격이었고 그의 눈은 언제나 사냥감을 찾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선우야, 피곤하냐? 형이 안마 좀 해줄까? 최 병장은 그를 생활관 뒤편의 컴컴한 세탁실로 끌고 갔다. 그곳은 낡은 관물대와 고장난 세탁기들이 방치된 부대 내의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그곳에는 이미 최 병장의 충실한 수족인 한진호 상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타가 아니었다. 굴욕감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그들은 선우에게 저녁 비행 자세를 시켰다. 두 팔을 벌리고 한 팔로 서서 버티는 고통스러운 얼차려였다. 선우가 균형을 잃고 쓰러질 때마다 최민철의 육중한 전투화가 그의 등을 짓밟았다. 새끼가, 비행기가 왜 이렇게 일찍 추락해? 다시 날아. 선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쇠맛이 나는 침이 입안에 고였다. 그가 다시 비틀거리자 한진호가 재미있다는 듯 젖은 대걸레 자루로 그의 오금 무릎 뒤쪽을 후려쳤다. 선우가 앞으로 고꾸라지려 하자 최민철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를 밟고 녹슨 철제 관물대를 향해 집어던졌다. 그 순간 끔찍한 소리가 세탁실의 습한 공기를 갈랐다. 무언가 부러지는 둔탁하고도 치명적인 소리였다. 선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몸은 관물대 모서리의 등을 그대로 쳐 바코는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최민철과 한진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선우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야, 일어나. 장난치지 말고. 최민철이 발로 선우의 옆구리를 툭 찼다. 하지만 선우는 꺽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을 뿐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두 선임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리의 감각이. 두 가해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당직 서관에게는 이선호 이병이 세탁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당직 서관이었던 김정수 중위는 서류 작업을 하던 중이라 그들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아니, 애써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선우는 부대 의무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곳의 군의관은 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그는 엑스레이조차 찍지 못하고 그저 진통제 주사만을 놓은 채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선우는 척추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채 강릉 국군병원 의무실 침대에 방치되어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가 의무실에 방치된 지 6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간호장교가 인근 동의 종합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우는 흉추 11번, 12번 압박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의 다리는 다시는 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규정대로 환자 상태 고지를 위해 보호자 나지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무서운 심장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2. 6개의 별 식스 스타즈.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 벙커. 거대한 상황판이 수도권 전역에 방공망을 붉고 푸른빛으로 수놓고 있었다. 사령관 나지윤 소정 달러, STAR 달러은 빈틈없는 모습으로 야간 기동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군 내에서도 철의 여인으로 불릴 만큼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지휘관이었다. 중요한 보고가 오가던 중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그 전화는 오직 대통령 집무실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그녀가 개인적으로 지정한 비상 연락망만이 연결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통신 수단이었다. 발신지는 동해 종합병원이었다. 나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즉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수화기를 들었다. 수도방위 사령관이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군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령관님, 그게 이선우 이병의 보호자 되십니까? 이선우, 그녀의 유일한 아들,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나지훈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그래, 내가 용건만 말해. 환자, 아니, 아드님이 훈련 중 낙상사고로 척추의 그 군의관은 공포에 질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상태가 어떻다고? 흉추 손상입니다. 하반신마비 소견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걷기 힘들. 나지훈의 귀에는 군의관의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걷지 못한다. 내 아들이 휠체어. 그 단어들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폐를 찢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표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번뜩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즉시 다른 두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실이었다. 그녀의 친언니,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야전 전략가로 불리는 나체린 중장 스타이었다. 언니, 지훈이다. 선우가 백두산 부대에서 당했어. 척추가 부러졌다. 다시는 못 걸을지도 모른다. 수화기 너머 나체린의 목소리는 찰나의 침묵 뒤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어느 부대라고? 백두산 부대. 알겠다. 10분 안에 헬기장으로 나와. 두 번째 전화는 육군본부 법무실이었다. 그녀의 막내 동생이자 군내의 모든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나희경 준장 스타의였다. 희경아, 선우가 다쳤어. 언니랑 지금 백두산 부대로 간다. 내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칼들, 헌병수사관, 군검찰감찰관, 전부 긁어모아 지금 당장. 나희경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언니,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갈 때까지 증거 하나라도 훼손되면 안 되니까. 단 3통의 전화, 총 6개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분 뒤 수도방위 사령부의 헬기장에는 검은색 지휘 헬기 이집트 H-60 2대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나지훈이 먼저 탑승하자 고지어 합참에서 날아온 헬기에서 나체린이 내렸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 검은색 지휘 차량에서 나희경이 내렸다. 한 아이의 어머니인 소장, 큰 이모인 중장, 작은 이모인 준장이 한 헬기에 올랐다. 그녀들의 어깨에 달린 6개의 별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할 만큼 차가운 빛을 발했다. 헬기 안 로터의 굉음 속에서 세 자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각자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체린 중장은 보안 단말기로 합참 의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백두산 부대, 금일 2시간부로 합참 작전 통제하에 둔다. 부대 전체를 폐쇄하고 모든 지휘관의 지휘권을 즉시 정지시킨다. 사유는 군사 반란 준위, 체계의 붕괴다. 나희경 준장은 자신의 법무팀의 명령을 하달했다. 백두산 부대 서버, 지금 즉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다. 모든 텍스트 CCTV 기록, 부대 출입 기록, 간부 및 병사들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해 특히 제3생활관 소속 최민철 병장과 한진호 상병 2사람의 모든 기록을 1초도 빠짐없이 복원해. 그리고 어머니 나지훈 소장. 그녀는 그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아들의 군 입대 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얼굴,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헬기는 병원이 아닌 백두산 부대의 심장, 연병장을 향해 똑바로 날아갔다. 그들은 아들을 휠체어에 앉힌 자들에게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 가고 있었다. 3. 지옥의 강림 더 디센트 오브 헬. 한밤중에 백두산 부대 연병장은 적막했다. 야간 경계 근무자들의 발소리 외에는 오직 산바람 소리만이 철책을 스칠 뿐이었다. 당직 사령을 맡고 있던 제2대대장 박태석 소령은 따뜻한 커피로 졸음을 쫓으며 남은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때였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이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포격 소리로 착각할 만큼
강력한 굉음이었다. 박태석 소령이 사령실을 뛰쳐나갔을 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2대의 검은색 지휘 헬기가 모든 착륙 유도등과 관제탑의 호출을 무시한 채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 수송 헬기가 아니었다. 육군 수뇌부의 핵심 지휘관들만이 이용하는 특수 통신 장비와 방어 시스템을 갖춘 텍스트 나이트 호크였다. 관제탑. 저 기체들 식별 안 되나? 당장 응답하라. 박소령이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치는 사이 2대의 헬기는 마치 거대한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듯 연병장 중앙에 위협적으로 착륙했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고 막사 건물의 창문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부대 전체에 비상경보등이 울리고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몰려들었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침공이었다. 헬기의 로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측면 문이 열렸다. 그리고 3명의 인형이 차례로 지상을 밟았다. 헬기의 내부 조명을 등지고 나타난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비현실적인 위협감을 뿜어냈다. 박태석 소령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허둥지둥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례를 붙이려던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가장 앞에 산 인물의 어깨에서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사된 3개의 별 스타스타스타 중장이 선명하게 빛났다. 그 뒤를 따르는 2 인물의 어깨에는 각각 2개의 별 스타스타 소장과 1개의 별 스타 준장이 번뜩이고 있었다. 합참의 핵심 수뇌부와 육군본부의 장성들이, 그것도 여성 장군 3명이 한밤중에 자신의 대대 연병장에 강림한 것이다. 충성. 당직 사령 소령 박태석입니다. 너 무슨 일로?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선 나체린 중장이 그를 짐짝처럼 스쳐 지나가며 사령실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의 소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사단장, 연대장, 그리고 자네의 직속 대대장. 15분 주겠다. 15분 내로 내 앞에 전원 집합시켜. 못 온다면 내가 직접 헌병을 보내 연행해 오겠다. 박태석 소령은 사색이 되었다. 집합이 아닌 연행이라는 단어. 이것은 감찰이나 순시 따위가 아니었다. 그때 법무실의 나희경 준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차가웠다. 박태석 소령, 규관의 부대 제3생활관, 지금 이 시간부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그리고 당직 사관이었던 김정수 중이 지금 어디 있지? 당장 내 눈앞으로 데려와. 박소령이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나 준장의 뒤를 따라내린 국방부 직할 헌병 수사관들이 사령실과 생활관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박소령의 지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나지훈 소장, 아들의 어머니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흙먼지가 있는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아들이 끌려 들어갔을 저 어두운 세탁실이 있을 방향을 지옥을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박태석 소령의 숨통을 짓눌렀다. 쥐덫에 걸린 짐승들, 비스치이너 마우스트랩, 제3생활관, 연병장의 아수라장에도 불구하고 최민철 병장과 한진호 상병은 자신들의 침상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키득거리고 있었다. 야, 훈련 꼬라지 한번 요란하네. 저러다 사람 잡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선우, 그 새끼 의무실에서 꾀병 존나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돌아오면 아주 죽여놔야. 그때였다. 생활관의 철제 문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열렸다. 조교나 당직 사관이 아니었다. 검은색 방탄모와 방탄복으로 중무장한 국방부 직할 헌병 특수 임무대 대원들이었다. 최민철 병장, 한진호 상병, 지금 즉시 일어나. 2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군기 교육대나 영창 따위의 수준이 아니었다. 헌병들은 2 사람에게 그 어떤 반항도 허용하지 않고 마치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듯 거칠게 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다. 뭡니까? 이거나. 그들은 속옷파람의 전투화만 겨우 구겨 신은 채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에는 이미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연병장으로 끌려나온 2 사람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다. 대대장 박태석 소령이 자신들이 하늘처럼 여겼던 대대장이 저 별을 단 군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당직 사관이었던 김정수 중위는 이미 헌병대원 옆에서 사시나무 털듯 떨고 있었다.
최민철과 한진호는 헌병들에 의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내동댕이 쳐졌다. 나희경 준장이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방금 전 수사관에게서 건네받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최민철, 한진호, 자정 22분부터 25분까지 3분간 제3생활관 세탁실 트위즈 트시 시트비에는 왜 영상이 없지? 서버 기록을 보니 누군가 고의로 해당 시간에 녹화본을 삭제했더군. 최민철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트위즈 트시 시트비유가 고장난 줄 알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버까지 들여다본 것이다. 하지만 운이 없는 줄 알아라. 나희경이 태블릿의 다른 파일을 재생시켰다. 그것은 부대복지회관의 텍스트 와이파이 공유기에 접속되어 있던 다른 병사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영상이었다. 세탁실의 소란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새끼가 비행기가 왜 이렇게 일찍 추락해? 영상 속에서는 최민철의 목소리와 선우가 관물대에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최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무어라 변명하려던 순간 그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머니 나지훈 소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최민철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총을 들고 있지도 고함을 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휠체어에 앉게 된 아들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이 짐승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나지훈이 허리를 숙여 흙바닥에 처박힌 최민철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내 놈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 같은 증오가 그녀의 눈을 채우고 있었다. 내 아들이다. 내 놈의 그 더러운 구나 발로 짓밟고 꺾어버린 게 내 아들이라고. 최민철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빌고 싶을 정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한 명의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라 육군을 움직이는 거대한 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지훈이 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언니 나체린 중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모조리 찢어 죽여. 나체린 중장이 지휘 차량 위에 올라서 공포에 질린 부대원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백두산 부대 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의 직무를 정지한다. 부대 전체는 국방부 직할 깜찰단이 통제하에 들어간다. 여기 있는 너희들은 방관자이거나 공범이다. 그녀의 시선이 최민철과 한진호 그리고 김정수 중위와 박태석 소령을 향했다. 전해명, 헌병대는 즉시 압송해. 혐의는 살인미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군사 반란에 준하는 지휘체계의 파괴제다. 당장 끌고 가.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었다. 오흐. 어머니의 맹세, 머더 에스 바워. 동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복도. 백두산 부대의 숨막히는 공기를 뒤로하고 나지훈 소장은 지휘 헬기로 10분 만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녀의 뒤에는 언니 나체린 중장이 파견한 합참의 의무실장과 국군 수도병원 척추센터의 최고 권위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부대에서의 그 철의 여인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전투복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이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종이장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환자, 아니 아드님의 상태는 척추센터장이 차트를 넘기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확한 병명은 흉추 11번, 12번의 방출성 압박 골절입니다. 골절된 뼈 조각이 척수 신경 다발을 완전히 절단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나지훈의 귀에는 그 어떤 전문 용어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단어만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완전 절단. 그래서 걷지 못한다는 건가? 네,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감각과 운동신경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었다.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잠들어 있는 선우가 있었다. 아직 20살의 솜털이 가시지 않은 아들의 얼굴. 그러나 이불 밖으로 나온 더 이상배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을 두 다리. 나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도방위 사령관이었다. 그녀의 명령 한마디에 수만 명의 병력이 움직이고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의 아들 다리에 연결된 감각 신경 하나조차 이어주지 못한다. 그때 선우가 미약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모든 것을 깨달은 듯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어떡해요? 나나 다리가 안 움직여요. 선우는 자신의 두 다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하지만 마치 남의 살을 치는 듯 아무런 감각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엄마, 나 이제 그림 못 그려요. 나 이제 어떡해요? 왜 감각이 없어요? 나지우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아들의 절규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가 울면 아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감각이 사라진 그 차가운 다리를 감싸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를 아들의 무릎에 기댔다. 선우야,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새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아들의 환자복 위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의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자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맹세의 눈물이었다. 그때 중환자실 복도 저편에서 바퀴 달린 무언가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장교가 막 배정받은 수동 휠체어를 밀고 오고 있었다. 나지우는 그 휠체어를 보았다. 차갑고 번들거리는 금속. 자신의 아들이 평생 의지해야 할지도 모르는 저주받은 물건.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휠체어를 지나 아들을 이렇게 만든 백두산 부대의 어둠을 향했다. 휠체어 치워. 그녀는 간호장교에게 명령했다. 내 아들은 저딴 것에 앉지 않아.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그녀는 즉시 자신의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미국 존스 호핀스 병원의 재활의학센터장이자 내 오랜 동료인 데이비드 김에게 연락해. 대통령 전용기 사용을 요청한다. 못하면 내 헬기로라도 튀울 거야.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별 6개가 아니라 별 60개라도 동원할 기세였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짐승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 6. 심판의 시간 더 오브 저지먼트. 같은 시각 완벽하게 폐쇄된 백두산 부대의 임시수사본부. 부대의 작은 강당은 나희경 준장이 이끄는 국방부 직할 수사단에 의해 거대한 쥐덫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고 강당의 불은 신문실처럼 꾸며진 단상 위만 밝히고 있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철제 의자에 세 병의 짐승이 앉아 있었다. 최민철 병장, 한진호 상병, 그리고 당직 사관 김정수 중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 법무실의 저승사자 나희경 준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한진호 상병이었다. 그는 결박된 채 끌려온 순간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는 최 병장님이 시켜서 그냥 옆에서 막만 받았습니다.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 나희경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옆에 수사관에게 고개짓했다. 수사관이 노트북의 스페이스 바를 눌렀다. 어둠 속 스크린에서 다른 병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오금을 후려쳐 최민철의 목소리와 함께 한진호가 낄낄거리며 젖은 대걸레 자루로 선우의 무릎 뒤를 가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한진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나희경은 시선도 주지 않고 다음 타깃을 바라보았다. 당직 사관 김정수 중이었다. 김중희, 자네는 장교다. 자네의 임무는 병사들을 지휘하고 보호하는 거지?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이선우 이병이 의무실에 방치된 6시간 동안 김정수 중위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저는 보고받은 대로 단순 낙상인 줄 알았습니다.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서. 서류 작업. 나희경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가 또 다른 파일을 재생시켰다. 그것은 김중희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로그 기록이었다. 이 시간에 자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자 친구에게 보낼 선물을 고르고 있었더군.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 시황을 확인했지. 그게 자네가 말하는 서류 작업인가? 김중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희경의 시선이 왕이었던 최민철 병장에게 향했다. 최민철은 유일하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그저 운 나쁜 사고이며 군대 내의 폭행 정도로 끝날 것이라 마지막까지 오판하고 있었다. 억울합니다. 군대에서 군기 잡으려다 실수로 그런 겁니다. 저도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이건 닥쳐. 나희경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그녀는 최민철의 눈앞까지 다가갔다. 내 놈이 지금 무슨 군기 따위를 입에 올려? 내 놈은 군인이 아니야.
그냥 짐승 새끼지. 그녀가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한 달간 최민철의 휴대전화에서 오간 불법 스포츠 도박 내역과 후임병들의 월급을 갈취하여 입금한 계좌 내역이었다. 그는 폭력뿐만 아니라 생활관을 자신의 불법 도박 자금을 조달하는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다. 내 놈은 그 더러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애들을 갈취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폭력을 휘두른 거다. 그렇지? 최민철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닙니다. 저건. 그래서 내 놈들은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을 알고도 김중희는 서류가 급해서 너희 둘은 입을 맞추기 위해 그를 6시간이나 의무실에 방치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나희경 준장이 책상 위에 법전을 가리켰다. 그냥 폭행상해? 아니, 너희 셋은 지금 공범이야. 흉기 관물대를 이용한 특수 증상에 직권 남용 가혹 행위, 그리고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고의로 방치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살인 미수 혐의다. 살인 미수. 그 단어가 강당의 공기를 얼렸다. 최민철과 한진호 그리고 김정수 중위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의 군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장났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이라 믿었던 그 쥐덫 안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포획되었다. 7. 해충강멸 패스트 익스터미네이션. 새벽 4시 백두산 부대의 연병장에는 전대미문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단장인 박신조 소장 스타스타일과 군단장인 허태준 중장 달러 STAR 달러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 불시착한 외계인을 보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예하 부대의 당직 사령 박태석 소령에게서 합참 중장님과 장성 두 분이 부대를 점령했다는 술주정에 가까운 보고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들의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국방부 직할 헌병대의 서늘한 총구였다. 그리고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은 합참 작전본부장 나체린 중장이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나 본부장. 아무리 합참이라지만 지휘 계통이라는 게 있네. 내 부대야. 군단장 허태준 중장이 억누른 분노로 고함을 쳤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군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을 직감했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무시하고 지휘 체계를 짓밟은 나체린의 오만함에 격분했다. 나체린은 지휘 차량의 임시 조명 아래에서 백두산 부대의 대대장 박태석 소령과 당직 서관 김정수 중위 그리고 헌병대에 결박된 최민철과 한진호의 1차 신문 조서를 묵묵히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허태준의 고함에 고개도 들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허 장군, 자네 부대에서 일어난 일일세. 그녀가 줘서 한 장을 허공에 들어 보였다. 자네 부대 병사가 다른 병사를 고문 수준으로 폭행해 척추신경을 끊어버렸네. 자네 부대 장교는 그 의겨 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인터넷 쇼핑으로 여자친구 선물을 고르고 있었고 자네 부대 대대장은 이 모든 걸 단순 낙상으로 보고하고 퇴근하려 했지. 그런데 이게 자네 부대라고? 허태준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다. 옆에 있던 사단장 박신조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때 법무실의 나희경 준장이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걸어 나왔다. 그녀는 허태준과 박신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차가운 목소리로 팩트를 전달했다. 두 분 장군께 보고드립니다. 금일 2시를 기점으로 백두산 부대 사단장을 포함한 군단 예하 제7보병 사단의 모든 지휘관은 직무유기 및 지휘 책임 혐의의 피조사자 신분이 되셨습니다. 합참 의장님과 국방부 장관님의 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뭐라고 허태준은 말을 더듬었다. 나희경은 허태준의 말을 잘랐다. 박태석 소령과 김정수 중위의 초기 신문 과정에서 기관들이 관리하는 부대의 기강회의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상급 부대의 과도한 의전 요구와 비정상적인 물자 차출에 대한 불만을 표로했습니다. 이에 본 수사단은 근본 가혹 행위 사건이 군단과 사단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와 리더십 붕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제야 허태준 중장은 깨달았다. 나체린과 나희경 자매가 노리는 것이 단순한 조카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자신을 포함한 이 군단의 군 지휘부 전체를 도려내려 하고 있었다. 허태준 자신도 떳떳하지 못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했던 수많은 군납 비리와 부대 운영비 횡령의 고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건 월권이야. 정치적인 음모다. 허태준이 발악하듯 외쳤다. 그러나 나체리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음모, 좋아. 그럼 지금부터 그 음모라는 것의 실체를 보여주지.
허 장군, 자네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지휘관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방조하고 어쩌면 조정에 쓸지도 모르는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걸세. 나체리는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사단장과 군단장의 모든 지휘 통신망을 즉각 차단한다. 두 사람은 이 시간부로 본 감찰단이 허가 없이는 이 부대에서 단 한 명의 부하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자신의 부대 한복판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권을 박탈당한 두 장군의 얼굴은 절망을 넘어선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별 3개 달러 STAR 달러와 별 2개 스타스타어가 별 3개 스타스타스타어 별 1 스타의 냉철한 분노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파해 절망과 맹세 디스페어 앤드 바어 동해 종합병원의 1인실 병동 복도. 나지훈 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척추가 절단된 선우는 극심한 고통과 쇼크로 인해 진정제를 맞고 간신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고통을 느끼며 핏발산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고요해야 할 새벽 병동의 복도에서 고성과 함께 무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살인 미수범이라는데 그 피해자 얼굴 좀 보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아들은 장교야. 장교. 저런 다리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칠 순 없다고. 나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복도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최민철 병장의 부모와 김정수 중위의 어머니가 병동 입구를 지키는 헌병들의 멱살을 잡고 발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아들을 편하게 군 생활하게 하려다 일이 터지자 그 비틀린 모정으로 이곳까지 쳐들어온 것이었다. 최민철의 아버지, 지역에서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며 돈맛을 안다는 최 회장이었다. 그는 나지훈을 발견하자마자 그녀가 장군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돈다발이 든 봉투를 흔들며 소리쳤다. 당신이 저 새끼 애미여?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군대에서 맞고 다녀?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거 받고 깨끗하게 끝냅시다. 어차피 장애인 됐는데 돈이라도 챙겨야지. 그 순간 나지훈의 모든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수도방위 사령관도 장군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새끼가 모욕당한 어머니였다. 그녀가 최 회장의 멱살을 움켜쥐려던 바로 그 찰나. 손대지 마십시오, 형님.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나희경 준장이 그들을 막아섰다. 그녀의 뒤에는 군 검찰단 소속 수사관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든 채 서 있었다. 최 회장과 김중희의 어머니는 나희경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 스타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들은 막말을 쏟아냈다. 뭐야? 너희는 별 달고 탄 채로 우리 애들 잡으러 왔어? 이게 나라야? 군대 백으로 협박하는 거야? 나희경은 그들의 발악을 묵묵히 카메라에 담게 했다. 그리고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들의 숨통을 조였다. 최민철 병장의 부친 최태영 씨, 맞으시죠? 그녀가 수사관에게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다. 귀하가 아드님의 군 생활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달 백두산 부대 대대장 박태석 소령의 아내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군인 가족 유문금이라고 하셨더군요. 이건 뇌물 공여입니다. 최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희경은 시선을 돌려 김중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김정수 중위의 모친 박선예 씨. 아드님이 여자친구 선물 고를 시간이 없다고 해서 부대 주소로 백화점 명품 백을 대신 결제해서 보내셨더군요. 그런데 그 결제 카드, 김중희가 부대 복지 예산에서 빼돌린 법인 카드의 번호를 도용해 만드신 가족 카드네요. 이건 군용물 횡령 및 공문서 위조 공범입니다. 박선예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나희경은 그 두 구더기 같은 부모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 아들의 죄를 덜어주러 온 게 아니야. 당신들 아들 형량에 당신들의 죄까지 얹어주러 온 겁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턱짓했다. 저 두 사람 군 병원 난동, 의료방해, 그리고 뇌물 공여 및 횡령 공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최민철과 김정수는 부모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되겠군. 아주 보기 좋은 그림이야.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울부짖던 그들은 이제 나부터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지훈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 아들의 병실로 들어가며 동생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하나도 남기지 마. 저 짐승들의 뿌리까지 전부 뽑아버려. 지옥의 심판은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다. 9. 청년의 고발 더 US 어커제이션. 동해 종합병원 1인실 BIP 병동.
이곳은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어 있었지만 방 안을 채운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 무거웠다. 이선우 이병은 진정제 기운이 가시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난 지 사흘째였다. 깨어난 첫날은 고통이었다. 척추를 관통하는 끔찍한 통증과 수술 부위의 열감으로 그는 비명을 질렀다. 깨어난 둘째 날은 혼란이었다.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자신의 허리 아래가 마치 두꺼운 납 이불을 덮은 듯 그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셋째 날, 오늘은 절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문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에 떠다니는 먼지 끄트머리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꿈은 화가였다. 세상의 모든 색채와 움직임을 사랑했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발가락 하나조차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다. 최민철이 부러뜨린 것은 그의 척추가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자 그의 미래였고 그가 살아 숨쉬던 이유 그 자체였다. 병상을 지키던 어머니 나지윤 소장은 아들의 그 침묵이 수백 번의 비명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미국 최고의 재활병원과 연락을 마친 참이었다.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할 준비를 끝냈다. 그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쥐어짰다. 선우야, 엄마가 미국 병원 알아봤어. 최고로 좋은 곳이야. 가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우가 텅 빈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림 그리고 싶어요. 나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필 치고 싶어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선이 안 그어져요. 그는 진정제와 신경 안정제의 부작용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하반신 마비의 충격이 상반신의 신경계까지 뒤흔들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그림 못 그려요. 그 질문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희망,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보다 더 근원적인 절망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그저 붙잡아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나체린 중장과 나희경 준장이 들어왔다. 그들은 조카의 절망적인 침묵과 그 앞에서 함께 무너지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았다. 나희경 준장이 먼저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선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선우야, 작은 이모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말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절망, 이모는 다 몰라. 하지만 네가 겪은 고통의 대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그녀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선우의 침상 위에 올려놓았다. 죄수복을 입고 헌병대 조사실에 끌려 들어가는 최민철, 한진호, 김정수,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심지어 별을 달고 있다가 수갑을 찬 군단장 허태준의 사진까지 있었다. 이모간의 그림 값 받아주려고 나희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조카를 향한 뜨거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네가 앞으로 그리지 못할 그림 한 점 한 점, 네가 캠퍼스 앞에서 보냈어야 할 시간들, 네가 느껴야 했을 햇살과 바람, 그 모든 것을 가격으로 매겼어. 저 짐승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썼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토해내도 내 그림 한 점 값을 치르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녀는 선우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았다. 그러니까 선우야, 떨지 마. 그 손 다시 연필 잡아야지. 지금은 이모한테 힘을 줘. 네가 무너지면 이모는 저것들에게 그냥 폭행치상밖에 못 물어. 하지만 네가 버티면, 네가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고 버텨주면 이모는 저것들에게 내 영혼을 살해하려 한 죄를 물을 거야. 그때 병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큰 이모 나체린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그녀는 패배를 몰랐다. 이선우 이등병. 그녀가 처음으로 선우를 계급으로 불렀다. 선우의 텅 빈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자네는 전투에서 패배했다. 적에게 기습당해 가장 소중한 무기 다리를 잃었지.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체리는 선우의 침대 발치로 다가와 감각이 없는 그의 다리를 덮은 이불을 걷어냈다. 여기가 자네의 새로운 참호다. 이 침대가 자네의 진지야. 그리고 자네의 무기는 저 이모가 말한 법과 자네의 의지다. 그녀는 선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다. 저 짐승들은 자네가 이렇게 무너지길 바랄 거다. 평생을 침대에서, 휠체어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길 빌고 있겠지. 그게 그놈들이 이기는 거니까. 체리는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겨? 살아서 이겨.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좋으니까 저놈들보다 더 오래 살아. 더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네가 다시 그림을 그리는 그날, 그게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자네가
승리하는 날이다. 알겠나? 선우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끌어올리려는 세 개의 강철 같은 손길을 느낀 생명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모가 내민 사진을 구겨 쥐었다. 법정의 상고 더 버딕트. 한 달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이날의 재판은 단순한 군사 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군 기강과 그 안에서 기생하던 모든 부조리를 단도대에 올리는 거대한 공개 처형의 서막이었다. 법정은 이례적으로 만석이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이 허가되었고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법무관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석. 그곳에는 대한민국 군대의 과거와 현재의 치부가 모두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최민철 병장과 한진호 상병은 한 달간의 독방 수감으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그들은 연신 두리번거리며 자신들의 변호사를 찾았지만 국선 변호인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 옆에는 불명예 파면 조치된 김정수 전 중위와 박태석 전 소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의 옆자리는 더욱 장관이었다. 백두산 부대의 사단장이었던 박신조 전 소장과 군단장이었던 허태준 전 중장 역시 모든 견장을 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지휘 책임을 넘어 군납 비리, 무기 및 직권 남용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 재판의 백미였다. 피고인석 가장자리에 죄수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구인된 두 민간인이 앉아 있었다. 최민철의 아버지 최태영, 그리고 김정수의 어머니 박선희였다. 군 검찰단장 나희경 준장의 직속 부하이자 그녀가 직접 차출한 독사라 불리던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지금부터 이 땅의 아들들을 지키는 신성한 군 조직을 좀먹고 한 청년의 영혼을 파괴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최민철과 한진호의 특수중상해 및 가혹 행위를 시작으로 김정수와 박태석의 직무유기와 살인 미수 방조 혐의를 낱낱이 밝혔다. 피고인 최민철, 한진호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꾀병으로 치부하여 6시간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방치한 명백한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최민철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외쳤지만 재판장이 엄한 제지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검찰단장은 다음 장을 넘겼다. 또한 피고인 허태준, 박신조는 예화부대의 이러한 끔찍한 인권유린 실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관행이라는 이름의 군납 비리를 덮기 위해 이를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이는 지휘관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수장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허태준이 치욕에 부들부들 떨었다. 마지막이었다. 검찰단장이 최태영과 박선혜를 지목했다. 그리고 피고인 최태영, 박선혜, 이들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뇌물과 횡령을 통해 아들의 범죄 행위를 사주, 방조하였습니다. 아들의 죄는 곧 이들 부모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민간인 재판과 군사 재판을 최태영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검찰단장은 그를 압도했다. 기각합니다. 본 사건은 민간인의 뇌물이 군 지휘관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 맹목적인 방관이 괴물 같은 병사를 만들어냈으며 그 괴물이 한 청년의 척추를 부러뜨린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들 모두는 공범입니다. 검찰단장이 모든 공소사실 낭독을 마치고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에 본 검찰단은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피해자 이선우 이병을 소환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법정의 뒷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끼익하는 바퀴 소리와 함께 휠체어를 탄 이선우 이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어머니 나지윤 소장이, 그 옆에는 이모 나채린 중장이, 그 반대편에는 작은 이모 나희경 준장이 아들의 휠체어를 호위하며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6개의 별 스타의 부러진 날개의 한 청년을 감싸 안고 지옥의 가해자들이 모인 심판대 앞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최민철과 한진호는 휠체어에 앉은 선우의 모습과 그를 둘러싼 6개의 별을 마주하고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이선우 이병의 휠체어 바퀴 소리에 집중되었다. 끼쿵끼쿵 휠체어가 단상을 향해 나아가는 소리는
마치 이 거대한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시계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뒤에는 어머니 나지윤 소장이, 양옆에는 두 이모 나채린 중장과 나희경 준장이 호위하듯 섰다. 그들은 단상 앞증인석까지 선우를 데려다 준 뒤 방청석 맨 앞줄 피고인석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6개의 별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피고인들을 정조준했다. 선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증인 선서를 마쳤다. 척추 손상의 후유증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그의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다. 군 검찰단장이 침통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피고인 최민철, 한진호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선우의 시선이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그들의 얼굴. 최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한진호는 아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고 있었다. 네, 알아봅니다. 그날 밤 세탁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판부에 상세히 증언해 주십시오. 선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자정, 불침번 근무가 끝나고 최민철 병장이 저를 세탁실로 불렀습니다. 비행기를 태운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했다. 비행기라는 단어가 생소한 민간인 기자들과 달리 군 관계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두 팔을 벌리고 한 팔로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제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자 선우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최민철 병장이 전투화로 제 등을 밟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피고인 한진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 오금 무릎 뒤를 젖은 대걸레 자루로 계속 내리쳤습니다. 서 있으라고 낄낄거리면서 계속. 방청석에 앉은 나지우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벨 지경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겪었을 그 고통의 순간을 지금 단어 하나하나로 다시 겪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쓰러지려 하자 최민철 병장이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있던 낡은 철제 관물대로 저를 선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등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증인,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다. 최민철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섰다. 최태양 회장이 고용한 거물급 전관 변호사였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큽니다. 변호사는 선우를 향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증인, 평소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죠. 동기들보다 체력이 흔적이 떨어지고 작업 속도도 느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날도 선임 병사들의 군기 지도를 증인이 과장되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관물대에 부딪힌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을 기억이 혼란스러워. 그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선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작은 이모 나희경 준장이 자신의 조카를 향해 입 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이겨, 선우야. 선우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가 아닌 자신을 짓밟았던 최민철, 그 괴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떨리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넘어진 게 아닙니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그 한마디에 멈췄다. 피고인 최민철이 제 머리채를 잡고 관물대에 쳐 박았습니다. 저는 제 등이 부러지는 소리를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다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당직 사관 김정수 전 중위를 바라보았다. 저는 의무실에서 6시간 동안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제발 큰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김정수는 제 목소리를 듣고도 단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재판장님, 저는 그날 죽었습니다. 제 다리가 죽었고 그림을 그리던 제 손이 죽었고 세상을 보던 제 눈이 죽었습니다. 저들은 저를 살해했습니다. 저는 이 법정이 저 괴물들에게 살인죄를 물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우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거대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휠체어에 앉은 20살 청년이 자신을 살해한 범인들을 향해 날린 가장 처절하고 강력한 고발이었다. 12일, 최후의 심판 더 파이널 센턴스. 이선우 이병의 충격적인 증언은 사실상 이 재판의 모든 흐름을 결정지었다. 가해자 측 변호인단은 군기 지도나 실수 따위의 단어를 더 이상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 어떤 변명도 휠체어에 앉은 청년의 절규하는 진실 앞에서 무력했다. 최민철과 한진호는 횡설수설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했고 김정수는 주식 차트를 본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는 최악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때 이 모든 파국의 정점에 있던 피고인 허태준 전 군단장이 손을 들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쓸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판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마지못해 발언을 허가하자 허태준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다. 특히 그가 노려본 곳은 맨 앞줄에 앉은 6개의 별 스타 리스트와 일이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판부.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군 내부의 특정 세력이 군을 장악하기 위한 숙청입니다. 법정은 숙청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술렁였다. 허태준은 손가락질하듯 방청석의 나체린 중장을 가리켰다. 저기 앉아있는 합참 작전본부장, 나체린 중장. 저 여자가 자신의 조카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고를 빌미로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군을 사조직처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연설을 하듯 외쳤다. 이것은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저 여자를, 저 세 자매를 군사 반란 혐의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썩은 장군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이 사건을 가혹행위해서 군 내부의 권력 암투로 비틀어 자신을 강직한 군인이자 정치 군인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추악한 술수였다. 군 검찰단장이 즉각 반박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이 일어섰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체린 중장이었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증인석이 아닌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의 한가운데 멈춰 섰다. 굉음과 같던 허태준의 목소리가 사라진 법정은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압도당했다. 그녀는 마이크조차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구석구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허태준,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장군이라 부르지 않았다. 내 놈이 쿠데타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그녀는 허태준을 지나 썩어버린 전직 지휘관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내 놈들이 말하는 지휘체계라는 것이 고작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도 주식 차트를 보고 병사가 척추가 끊어져도 뇌물을 받아 챙기는 그런 썩어빠진 먹이 사슬이었나? 그녀는 다시 허태준을 바라보았다. 내 놈은 이 재판이 권력투쟁으로 보이나? 그녀는 허태준의 발악이 가소롭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착각하지 마라, 허태준. 이것은 권력투쟁이 아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의 카메라와 이 순간을 지켜보는 모든 군 관계자들을 향해 그리고 피고인석의 모든 짐승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것은 해충박멸이다. 해충박멸. 그 한마디가 법정의 모든 공기를 갈랐다. 허태준 중장은 방금 사형 선고라도 들은 사람처럼 다리가 풀린 듯 피고인석에 주저앉았다. 그의 마지막 도박은 나체린의 그 서늘한 한마디에 완벽하게 분쇄되었다. 재판은 사실상 그 순간 끝났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지윤 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언니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다시 재판부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는 아들 선우의 휠체어를 향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다. 계산서 더빌. 군사법원의 최종 선고일. 법정은 또다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해충박멸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이 재판은 군 내부의 비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피고인석의 8명은 지난 공판에서의 발악이 무색하게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초췌한 모습이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나체린, 스타, 나지훈, 스타, 나희경, 세 자매가 그리고 그들 곁에는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선우이, 아버지이자 나지훈의 남편인 이종혁 교수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고 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먼저 민간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잠시 술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뿌리부터 도려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 최태영, 뇌물 공여 및 군용물 횡령 교사 혐의. 피고인 박선의 횡령 공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두 피고인은 부모로서의 도리를 망각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자식의 범죄를 방조, 교사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바 피고인 최태영에게 징역 5년,
피고인 박선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안 돼. 내가 왜? 아들 일인데 내가 왜 박선희가 법정에서 실신하듯 쓰러지며 울부짖었고 최태영은 이건 말도 안 돼? 라며 주저앉았다. 법정 경위들이 즉시 그들을 제 앞에 끌어냈다. 이제 군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피고인 김정수, 박태석 두 전직 장교는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지휘권을 스스로 내던지고 보호해야 할 병사의 생명을 방치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정수는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고의로 묵살한다. 그 체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박태석, 불명예 파면 징역 15년. 피고인 김정수, 불명예 파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20년?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20년이라고. 김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절규했다. 20년은 사실상 그의 인생을 감옥에서 끝내라는 선고였다. 다음은 썩어버린 별들이었다. 피고인 박신조, 허태준 두 전직 지휘관은 부대의 부패와 가혹 행위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 방조하여 군 지휘 체계 전체를 붕괴시켰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장수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박신조, 불명예 파면 징역 20년. 피고인 허태준, 불명예 파면 징역 25년 및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다. 허태준은 쿠데타를 운운하던 기계는 온데간데 없이 늙고 병든 노인처럼 그 자리에 무너졌다. 마지막이었다. 재판장이 두 짐승, 최민철과 한진호를 호명했다. 법정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피고인 한진호, 상급자의 명령이라 하나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피해자를 조롱하였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이에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한진호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경기를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민철, 재판장이 처음으로 판결문에서 눈을 떼고 최민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피고인은 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피고인은 척추가 부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 미수 및 특수 중상해, 가혹 행위의 최고형으로 다스려 이 땅의 그 어떤 군대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피고인 최민철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다. 45년. 최민철은 그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재판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45년? 나보고 감옥에서 죽으라고? 이 시발. 그냥 지금 죽이라고.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방청석의 나지윤 소장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너 때문에,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 그의 마지막 발악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멎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선우의 아버지 이종혁 교수가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린 것이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지윤이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사이 헌병들은 최민철을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 지옥의 계산서가 그렇게 모두 지불되었다. 예산, 새로운 날개 더 뉴 윈즈, 백두산 부대 사건의 판결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의 본진이었다. 현역 군단장과 사단장, 그리고 그들의 부모까지 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초유의 사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칼자루는 이 사건의 중심에 섰던 세 자매에게 주어졌다. 첫 번째 메스는 합참작전본부장 나츠린 중장이 집도했다. 그녀는 허태준 중장이 관행이라 불렀던 군 내부의 모든 부패 고리를 추적했다. 그녀는 군단장급 이상의 모든 지휘관 회의에서 허태준의 판결문을 교보제로 사용했다. 지휘 책임이라는 말로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마시오. 부하가 썩었다면 그건 당신들 머리가 먼저 썩었다는 증거요. 지금 이 시간부로 관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지휘관은 허태준과 같은 방을 쓰게 될 줄 아시오. 그녀는 군의 모든 작전 보고 체계를 전면 수정했다. 보여주기식 훈련을 모두 폐지하고 그 예산을 병사들의 실질적인 전투 장비와 복지로 돌렸다. 두 번째 메스는 수도방위 사령관 나지윤 소장이 들었다. 그녀는 아들이 겪었던 골든타임의 부재를 뼈에 새겼다. 그녀는 군 의무 시스템 전체를 뒤집어 엎었다. 모든 최전방 부대의 응급 외상센터 수준의 장비를 지원하고 사단 의무대가 아닌 민간 최고 병원과의 한 라인을 구축했다. 내 아들은 운이 좋게도 어미가 별 2개라 살았소. 하지만 이름 없는 다른 아들들은 김정수 같은 놈 하나에 죽어나가고 있었던 거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릴 방법이 없어서 죽는 경우
외에는 용납하지 않겠소. 그녀가 만든 새로운 응급 후송 시스템은 SJN 프로토콜, 그녀의 이니셜을 따 송지은 프로토콜이라 불리며 군 의료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세 번째 메스는 육군본부 법무실장 나희경 준장이 가장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녀는 레드 휘슬을 넘어선 라이프 시그널이라는 이름의 독립수사기구를 창설했다. 이곳은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군 지휘 체계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았다. 병사가 입을 통해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나희경의 수사팀이 먼저 출동했다. 여러분의 지휘관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휘관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신호를 누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시그널은 백두산 부대의 괴물들에게는 저승사자의 호출벨이 되었고 침묵하던 수많은 이선우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 14일 다시 날다 투 플라이 어겐. 1년 뒤 겨울 미국 볼티모어 존스 호핀스 병원의 재활센터. 통유리창으로 눈 덮인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는 재활치료실에서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선우였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척수신경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두 다리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걷고 있었다. 로봇 재활 장비에 두 다리를 고정한 채 기계의 힘을 빌려 한 걸음 한 걸음 러닝머신 위를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지훈 소장이 말했던 미국 최고의 병원은 그를 다시 걷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옥 같던 재판이 끝나고 범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확인한 그날 이후 선우는 지독한 재활에 매달렸다. 재활 훈련이 끝나고 그는 자신의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병실에는 이젤 대신 특수하게 설계된 디지털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고정하고 자신에게 맞게 개조된 펜을 입에 물었다. 그의 손은 아직 연필을 쥘 만큼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척추 손상의 후유증은 그의 손가락 끝에도 미세한 마비를 남겼다. 선우는 혀와 입술을 이용해 펜을 움직이며 거대한 태블릿 화면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입에 문펜으로 선 하나를 긋는 데는 건강한 손으로 100개의 선을 긋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의 뒤에서 세 명의 여인이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 나지훈 스타스타 그리고 두 이모 나체린 스타스타스타과 나혜경 스타의였다. 그녀들은 군복이 아닌 따뜻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선우가 마침내 마지막 선을 그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세 사람을 향해 돌렸다. 그림 속에는 차가운 철제 관물대에 척추가 부러진 채 매달린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는 부러진 뼈를 뚫고 6개의 거대한 별 모양의 날개가 솟아나 하늘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을 그려낸 것이었다. 그림의 제목은 다시 날다 투 플라이 어겐이었다. 나지훈은 아들의 그림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로서의 눈물이었다. 나체린과 나희경도 강철의 여인들이었던 그녀들도 조카가 입으로 그려낸 그 처절한 승리의 증거